네, 이번 시간에는 지식공공외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공공외교에 있어서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외교부에서 이 지식공공외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식공공외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시정하고 또 한국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국을 접하는 공간, 그리고 한국에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지식공공외교의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적으로는 외국인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젊은 친구들, 차세대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교육 협력을 한다든지 또 친한 인사들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이 반크라는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이 반크는 한국에 대한 지식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는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사실상 이제 공공외교를 하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사례를 보면은 2022년 7월 10일자 연합뉴스에 보면은 애플이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했다. 그래서 반크가 오류라고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백두산, 중국 사람들에게는 장백산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백두산은 반을 나눠서 일부는 북한, 일부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이 뭐 아이폰이건 아이패드건 맥북이건 여기에 지도에 보면은 중국 영토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 1962년에 북한과 중국 간의 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54.5%, 중국이 45.5%를 갖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오류이니 이것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동해 일본의 표기에 대해서 일본의 표기를 고수하는 유엔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고발한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2021년 11월 6일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엔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리에 대한 것이죠. 지리공간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한 겁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든지 혹은 최근에는 동해 일본해를 안 쓰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엔이, 국제기구인 유엔이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면은 유엔이 국제기구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 홍보 대행사입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반크가 일본의 표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반크가 중국의 교과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요. 중국의 동북지방은 예전에는 만주라고 불렸던 북한 너머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한국의 고조선이라든지 발해, 고구려 같은 옛 왕조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한 것이 동북공정인데요. 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만리장성이 보통은 중국의 본토의 산해관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북성에 있는데요. 북경에서 약간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만리장성이 출발하는데 중국 교과서가 어느 순간부터 슬쩍
북한까지 뻗은 것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그 지역이 다 중국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왜곡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지식공공의회 사례가 뭐 이렇게 역사적인 겁니다만 우리나라 한국만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여공공의회랑도 연결되는 다른 나라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립국인 동티모르의 근대사 사료를 디지털화하고 역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2021년 11월 23일자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의 동쪽에 있죠. 또 호주의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가 450년간 포르투갈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75년에 해방되고 나서도 25년간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하게 되고 정치적 갈등도 많고 이렇게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기반 시설이 70% 이상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과 재건을 이뤄냈지만은 이제 열악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를 젊은 세대한테 교육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광범위하게 동티모르가 아직도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지원함으로써 이 사료 관리부터 홍보 콘텐츠까지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식공공외교랑 관련돼서 이 서경덕 교수라는 분의 활동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유적지를 국내에 널리 알릴 홍보단, 그러니까 민간 외교단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SNS를 활용해서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서 이 독립운동 유적지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꼭 뭐 한국과 관련된 민족주의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자기 모국의 국적을 계속 가지면서 외국인 채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은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문화 청소년들로서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방문하게 해서 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점차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과서 같은 것의 시정뿐만 아니라 또 이제 퀴즈 같은 지식을 확산하는 것을 얘기했죠. 이 필리핀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퀴즈 대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송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확산이 크게 됐는데요. 이러한 퀴즈를 통해서 한국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문화 체험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외교부 산하의 재해동포 재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글날을 맞아서 이 재해동포 차세대들 젊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한옥마을 같은 데서 한국에 대한 체험도 하고 판소리도 배우고 또 한글 박물관에 가서 한국을 체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친한 인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지식 공공의의 일환이죠.
가령 한반도 클럽 및 평화클럽 주한대사 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지식 공공외교이기도 하고 정책 공공외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공공외교의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에 잘못 기재된 것을 비롯해서 또는 한국에 대한 사실들을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에게 알리는 것들,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친한 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친한 인사 그룹들에게 하는 정책적인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